그것이 성격의 진실이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성격은 변화할 수 있고 정말로 변화한다. 성격은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하기를 피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성장과 학습,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인생에서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걸까? 그들은 과거의 자신에서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으로 변모해야 했다. 마음속으로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했으며 현재의 성격과 상황을 넘어 용감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래서 결국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흔히들 크게 성공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남다르거나 특별한 점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아주 평범하며 자신이 이룬 삶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벤저민 하디 지음, 김미정 옮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입니다.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 다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마치 성적표를 받듯 자신의 성격을 규정 지어주는 성격 검사 결과를 받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런 성격 검사 결과에 흡족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불만을 갖고 자신과 다른 성격을 동경하며 개선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과연 인간은 성격 유형 검사 결과지에 쓰여진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책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자기계발 분야 전문가이자 조직 심리학 박사로서 인간의 성격은 평생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선택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생의 혁신적인 변화는 오로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위한 기반이 되어주리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성격 검사지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이 무한한 희망 속에 최고의 변화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탁월함을 만든다. 안드레 노먼은 교도소에서 14년을 복역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사람들을 돕는 데 일생을 바쳤다. 안드레의 변신은 놀랍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애초에 그가 교도소에 간 이유가 더 놀라울지 모른다. 안드레가 교도소에 간 이유는 14살 때 트럼펫 연주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학생 때 트럼펫을 그만두면서 인생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포기했음을 깨달았다.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야.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안드레는 거실에 있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성장했다.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와 비슷한 문제아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데 신의 섭리였는지 행운이었는지 6학년 담임이었던 앨리스 선생님이 그의 잠재력을 알아봤다. 앨리스는 그가 6학년 때부터 8학년 때까지 학교 밴드부 담당 교사였다. 앨리스는 안드레가 트럼펫 연주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었고 그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고 다른 과목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앨리스 선생님 과목은 꼬박꼬박 출석했다. 선생님이 곁에 있던 몇 년 동안 트럼펫 연주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트럼펫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건강하고 창의적인 출구였다. 또한 그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이기도 했다. 트럼펫은 한동안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특징이었고 그 덕에 장래의 희망도 생겼다. 그렇게 자아와 목적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트럼펫을 좋아하던 소년이 선택한 것. 안드레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자 앨리스 선생님이 나서서 반 학생 대부분이 진학하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니라 마그넷 스쿨에 진학할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이 마그넷 스쿨에는 훌륭한 밴드부가 있었고 앨리스 선생님의 남편이 밴드부를 지도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안드레가 그 학교에 진학하면 남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밴드부 활동을 지속하며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안드레는 그 결정에 대해 앨리스와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그녀가 이겼다. 안드레가 그녀를 존경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다른 교사들과 맞서면서까지 그를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9학년이 되면서 안드레는 마그넷 스쿨에 진학했다. 그러나 앨리스 선생님의 바람과 기대대로 살았던 건 아니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내게 설명하면서 그때 자신은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분한 모범생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고 싶은 아이였다. 그의 눈에 밴드부 학생들은 따분해 보였다. 그는 밴드부 활동을 아주 좋아했음에도 밴드부원들과 어울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에 학교의 사고 뭉치들인 그의 눈에 멋있어 보이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9학년이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안드레의 친구들은 트럼펫을 들고 다니는 그를 꼴보기 싫어했다. 안드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농구선수 10명과 어울리면 야구공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되죠. 그들은 이해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친구들은 당장 트럼펫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들과 어울릴 수 없다며 협박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안드레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했다. 그는 트럼펫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버렸다. 트럼펫이 없어진 그는 이제 멋진 녀석이라는 한 가지 인격으로만 자신을 설정했다. 즉, 친구들의 비행과 범죄 행위를 따라하게 됐다. 한때 그의 정체성과 목적을 대표했던 트럼펫은 사라지고 없었다. 목적과 그에 걸맞은 정체성이 없어진 안드레는 학교에 계속 다닐 이유가 없었다. 학교는 그의 정체성이나 목표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오가지도 않았으며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범죄 행위에 빠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갔다. 18살이 된 안드레는 마약상을 강탈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6년 동안 그는 주변 사람에게 더욱 적개심을 보였다. 교도소는 위험한 환경이었고 그는 이 환경에 완전히 동화됐다. 갱의 세계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를 금방 파악했으며 그 서열은 폭력을 행사한 횟수와 형태가 결정한다는 걸 알았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처럼 군중을 사로잡아야 하죠. 군중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거친 태도와 성깔이 중요하고요. 오직 싸움의 결과로 인정받죠. 안드레는 교도소 안 갱들 사이에서 서열이 올라가며 유명해졌다. 어느 날 그는 8명을 죽이고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라면 모두 죽일 계획으로 교도소 체육관에 칼을 들고 들어갔다. 그러면 8번의 종신형을 받겠지만
몇 년 더 늘어나면 어때? 라는 생각이었다. 서열을 올리는 게 그의 목표였다. 결국 그는 체육관에서 여러 명을 찔렀다.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고 살인 미수 여러 건으로 끝났죠. 그는 2년 6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됐고 형량이 10년 추가됐다. 하지만 서열은 3위로 올랐다. 그것이 목표였으므로 늘어난 형량과 독방 수감은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지위가 상승했고 이는 명성을 얻었다는 뜻이었다. 그가 만들어가던 정체성이 공고해졌다. 목표가 정체성을 형성했고 정체성은 행동을 낳았으며 행동은 현재와 미래의 그를 형성했다. 이것이 성격의 발달 방식이다. 독방 수감 기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안드레는 매일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운동장에 나와 있었다. 이때 한 친구가 그의 깽단준 몇 명이 전날 밤 다른 수감동에서 발생한 난동에서 칼에 찔렸다고 알려주었다. 화가 난 안드레는 즉시 그 난동과 연계된 자들을 어떻게 죽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백인들이 내 친구들을 찔렀으니 독방동에 있는 백인을 전부 죽여주겠어 라고 그는 다짐했다. 안드레의 사고는 정말로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백인이 친구들을 찔렀으므로 백인에게 책임이 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멕시코인들이 제 친구들을 찔렀다면 전 멕시코인을 전부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흑백 논리에 갇힌 그의 사고는 성격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유형으로 나누고 범주화한다. 미묘한 차이와 맥락은 무시하고 편견을 확증할 사례를 찾는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무시한다. 안드레의 독방동에는 백인이 7명 있었다. 그들 모두 서열이 높은 갱이었다. 그들을 죽이면 안드레가 서열 1위가 될 게 분명했다. 그에게는 기회였다. 마침내 그의 목표와 비전이 손에 잡힐 듯했다. 이 친구 말이 끝나는 즉시 놈들을 죽이러 가야겠어. 그러면 내가 서열 1위가 되겠지. 그것이 안드레가 친구로부터 난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말을 끝내기 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안드레에게 일어났다. 놀랍게도 그는 그의 행동과 목표가 가져올 궁극적 결과를 생각하게 됐다. 신의 계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만큼 심오한 느낌이었다. 그날 하느님은 제게 우주의 마법사 같은 순간을 주셨습니다. 결말에서 도로시는 마법사 오즈가 없다는 걸 깨닫죠. 전부 왜곡된 사실이고 거짓이었죠. 그 전에는 제가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되는 게 부질없는 것임을 갑자기 깨달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창 이야기하던 친구는 안드레가 갑자기 멍해졌다는 걸 눈치챘다. 어이, 무슨 일이야? 내 말 듣고 있어? 안드레는 완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 서열 1위갱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마법사 오즈를 쫓는 것과 같다는 깨달음이 강하게 찾아왔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노란 벽돌길을 걸어왔다. 그 길 끝까지 가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전부 거짓이었다. 속없는 짓이었다. 그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한 여러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자신이 방금 세운 목표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목표의 궁극적인 결과가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안드레가 자신의 목표에 의문을 품었던 이 순간은 의식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기본이다. 이는 당신도 해야 하는 경험이다.
당신의 목표와 포부를 잠시 생각해보자.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가? 나는 목적지가 없는 노란 벽돌길 위에 있는가? 스티븐 코비는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걸쳐 놓으면 한 단 한 단 오를 때마다 엉뚱한 곳으로 더 빨리 이동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잘못된 목표를 쫓으면 당신의 자신감과 내면의 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성격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안드레는 그날 아무도 칼로 찌르지 않았다. 그는 감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했다. 무의미한 왕이 될 게 아니라면 이제 무엇을 하지? 그간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계획은 서열 1위가 되는 것이었다. 이제 서열 1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다. 우선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출소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출소자의 75%는 바로 교도소로 돌아온다. 교훈이 반복되어도 학습이 안 된다. 안드레는 석방 대신 성공을 목표로 삼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는 조용히 생각해봤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성공해. 나도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추론 결과였다. 보스턴에서 자란 그가 아는 대학 이름은 오직 하나, 하버드 대학교 뿐이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처럼 깨달음을 얻고서 감방에 앉아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다시 생각하던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버드는 안드레의 새로운 트럼펫이 되었다. 하버드는 그의 모든 행동과 인간관계, 그리고 선택을 인도할 새로운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다. 하버드는 그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고 존재하는 목적이 되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삶을 읽어갈 유용하고 건설적인 지향점이었다. 이 목적은 안드레가 교도소를 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될 길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출소하기까지는 8년이 더 걸렸다. 그 8년 동안 그는 바쁘게 지냈다. 모든 행동이 새로운 목적에 따라 바뀌었다.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무엇이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안드레는 스스로 읽고 쓰기를 깨쳤고 독학으로 법을 공부했으며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멘토였던 정교의 라피는 그의 삶이 어째서 지금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는 용서와 책임, 책무, 봉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라피는 제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라고 안드레는 말했다. 그의 목표는 자신과 환경을 달리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다. 그는 부정적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출소한 후 그는 개과천선한 전과자의 상징이 되었다. 유명해졌으며 세계 전역으로 강연을 다녔다. 심지어 MIT와 하버드 대학교 같은 명문 대학에서도 강연을 했다. 안드레는 졸업한 지 16년 후인 2015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선임 연구원이 되었다. 대학 내에 연구실이 있으며 미국 내에 폭동과 범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연자다.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가 도와준 사람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른다. 안드레의 이야기는 성격에 관한 진실을 보여준다. 그가 세운 목적이 성격을 형성했다. 처음에는 트럼펫, 그 다음에는 서열 1위,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각각의 목적은
각기 다른 안드레를 형성했다. 이처럼 성격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성격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은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정체성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활 속 사건, 상황,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에 머무르며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누구도 한번 형성된 성격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명확히 생각해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노란 벽돌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의 자신을 놓을 수 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필요는 없다. 내 행동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나는 변할 수 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 지어지는 삶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를 깨닫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